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껑충 뛴 경유값이 화물연대 파업을 촉발할 위기입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연휴가 끝나는 내일 0시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노조원 2만 5천여 명이 참여할 전망인데요. 운임을 30% 올리고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연장하라는 게 파업 철회의 조건입니다. 사업용 화물차 42만여 대 중 화물연대 가입 비중은 5% 남짓. 그런데 시멘트나 컨테이너 화물차 비중이 워낙 높아서 물류대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계는 명분이 없다, 정부는 엄중 대응한다 이런 반응인데 각자의 난처한 사정이 모두 이해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6월 6일 월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요즘 물가 오른다는 소식은 거의 날마다 전해드리게 되는데 정부가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대로 제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또 휘발유값 4주 연속 치솟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 관련 사기 피해액을 공개했는데 우리도 관련법 마련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기준금리 올라가면서 예적금 금리 오른다 이런 말씀 몇 번 드렸고요. 요즘 여행 계획하는 분들 많을 텐데 항공권 가격 너무 비싸죠. 요거 언제쯤 안정될까 잠시 전망해 보고요. 자동차 재검사를 검사소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받게 하는 그런 방안도 도입이 된다고 하는데 안전 문제는 괜찮을까요? 다양한 소식 한겨레 신문 전슬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저희 베스트셀러 특집을 하나 마련했는데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갖고 계시겠죠. 투기 말고 투자. 물론 한 끗 차이긴 합니다만 대출 없이 영원으로 소형 아파트를 산다. 이런 책을 쓰신 분이 계세요. 잭파씨님을 모시고 지난해까지 회사원이었던 그가 부동산 투자에 성공한 경험담 알려드릴게요. 행복발전소에서는 최근에 금리 오르면서 예적금 금리 오른다, 5%대 적금이 나왔다 이 얘기까지 함께 전해드리고요. 요즘 같은 시기에도 재테크할 수 있는 방식이 있을지 공부해 볼게요. 저희 방송 중에 샵 0951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받고요. TBS 앱, 유튜브도 열어두겠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한겨레 신문 전슬기 기자와 함께 주말 동안 들어온 주요 경제뉴스 알려드릴게요. 정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정부가 올해 11년 만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대로 올릴 거다. 이게 지금 예상이 나와 있는 거죠? 네, 예상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년에 2번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 등 경제 전망을 내놓는데요. 기재부가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4%대로 제시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대로 제시하는 것은 2011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대로 제시했다. 사실 전망치 안에는 이 의도까지 담겨 있는 거잖아요. 정책적 노력을 해서 이 숫자에 맞추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건데 올해 안에 소비자 물가가 진정되기가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애초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하반기가 되면 물가가 다소 내려갈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 예상이 깨지는 모습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6일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을 4.5%, 내년 연간 물가 상승률을 2.9%로 바라봤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내년 하반기 되어야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실제 현장의 높은 물가를 체감 중인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소식일 텐데요. 최근 물가 상승이 아쉽게도 국내 정부가 독자적으로 잡기에는 쉽지 않은 난제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 세계적으로 상품의 가장 기초적인 재료인 석유 등 원자재 수급이 불안정해졌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2월부터는 원자재 강대국인 러시아와 곡물 수출국인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벌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해외에서 물가 상승 요인이 이렇게 밀려들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정부가 손쓸 카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전 세계적인 원자재 공급 차질 문제가 가라앉길 기다리면서
추가 기준금리 인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네. 그 시민들 사이에서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인식이 퍼진다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인식이 퍼지게 되면 생산자들 입장에서는 물가가 오른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제품 가격을 좀 더 수월하게 인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노동자들은 물가가 오르니까 임금 인상 요구에 이제 나서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물가가 2차로 더 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은 이러한 기대 인플레이션을 차단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우리가 기름값이 가장 문제다 이런 얘기 계속 말씀드리게 되거든요. 5월 물가 5.4% 중에서도 기름값 인상분이 대략 한 1.5%포인트 된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 최근 들어서도 보면 휘발유 가격 계속 오르죠. 네,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습니다. 근데 이게 앞에 말씀드렸듯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유가 고공행진에 기름을 붓고 있는 형국인데요. 러시아는 계속 에너지를 무기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수출하는 원유 및 석유 제품의 60%가 유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은 그동안 러시아 에너지를 과감하게 끊지 못했는데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하다 보니까 지난 3일 감축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이 러시아의 석유 대체로 다른 산유국의 수입 물량을 늘렸는데 그러면서 국제 유가가 더 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 가상화폐 시장으로 잠깐 가볼게요. 루나 사태 이후에 국내외에서 가상자산의 위험성 이걸 경고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관련 사기 피해액이 집계가 됐습니까? 네, 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지난 3일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소비자들이 가상자산 사기로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금액이 총 10억 900만 달러라고 말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2,600억 원에 달합니다. 대부분은 투자와 관련된 사기였는데요. 연방거래위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짓된 약속과 가상자산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와 경험 부족이 나온 결과라고 경고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좀 유념하면 좋을 것 같은 소식입니다. 국내에서도 관련 입법 그 장치들을 좀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루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정부와 국회가 좀 서둘러 움직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난달 24일 날 정부와 국회가 긴급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금융당국이 국회에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고 가상자산에 대한 법을 만들 수 있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자산 기본법이라는 게 아직 윤곽은 나오지 않았지만 가상자산이 주식 거래랑 좀 비슷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존의 이제 주식 거래 규제랑 좀 비슷한 게 차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 이제 국경을 넘나들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규제를 한다고 이게 사안이 해결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해외 규제와의 연결성도 중요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증권형, 비증권형으로 구분하는 작업도 검토 중인데요. 이게 윤석열 정부 공약이거든요. 근데 이제 증권형 가상자산이라는 거는 좀 일반 자산과 좀 다르게 주식처럼 부동산, 미술품, 뭐 매출 채권 등의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이제 투자자를 모으는 약간 주식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주식과 같은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해당 가상자산은 디지털자산 기본법보다는 기존에 있는 자본시장법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거래 방식에 따라서 규제하는 법을 좀 달리하겠다. 네네. 이번에 은행으로 가볼까요? 은행권에 연간 5% 이자 주는 고금리 상품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모양이네요.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이게 이제 다른 금리들한테도 점차 파급이 되는데요. 그래서 금융권도 대출 이자뿐만 아니라 예적금 금리를 잇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5%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K뱅크의 금리 우대 이벤트가 지난주 진행 48시간 만에 계좌 개설 10만 자를 돌파하며 종료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요새 주식이나 코인 시장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쪽 위험 자산에서 돈을 빼서 이제 안전 자산이 예적금으로 폐기하려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맞물려서 고금리 상품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중에 대출금리가 워낙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게 되는데 기준금리가 올라서 전반적으로 오른다. 예적금 금리가 올라가면요. 일단 달가운데
이게 또 수신금리 그 조달 비용이 늘어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네. 붙여서 대출금리를 산정하기 때문에 네. 대출은 없고 예적금만 네네. 있으면 참 좋겠지만 같이 있기 때문에 보통 같이 있으니까 네. 참 아쉬워요. 우리 여름휴가를 벌써 이제 계획하는 분들 많을 텐데 지금 유럽에서는 항공이 잇따라 연착되고 참 난리가 났다 이런 얘기 계속 들려오거든요. 우리 항공권 가격도 비싸고 이번 여름 대란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항공권이 이제 예전처럼 정상화돼야 이제 가격이 내려갈 텐데요. 정부가 그래서 오는 8일부터 코로나19로 시행했던 인천국제공항 항공 규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4시간 인천공항이 운영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제선 공급이 늘면서 항공권 가격이 점차 내려갈 것으로 이제 기대는 되는데요. 다만 가격 안정 효과가 빨리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최소 7월부터 되어야 이제 항공권이 좀 내려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정부도 항공사 수요 조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코로나19 때 각 항공사 직원들이 휴직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들에 대한 복직 절차에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겠네요. 우리 그때 여객이 없을 때 화물 실어 나르느라고 네네. 의자 다 떼고 요거 다시 여객을 수송할 수 있게 네네. 만드는 데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데 자동차 이거 재검사할 때 요 시간 맞춰서 안 가면은 벌금이 꽤 비쌉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저도 자동차 재검사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적이 많은데요. 국토교통부가 내년 네. 4월부터 자동차 정기검사에 온라인 재검사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등록번호판, 봉인 훼손이나 제동시 등화장치 점등 상태 등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육안으로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검사조를 직접 재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재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이버 검사조 누리집에 증명사진을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이게 안전 문제와 관련된 그런 사안들이 누그러지면 안 되겠죠? 네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이번 주 안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시행까지 시간이 있어서 조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한겨레 신문의 전슬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작가님의 이름은 잭팟이입니다. 잭팟이? 잭팟? 대박이 났다? 이런 뜻일까요? 일단 저자 잭팟이의 책 나는 대출 없이 영원으로 소형 아파트를 산다. 제목이 자극적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투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저 옆구리 찌르지 마시오. 그런데 이분의 투자 경력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대학 때부터 열심히 해외 주식까지 공부를 해서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맨땅에 헤딩하면서 내가 30대의 나이에 100억 원대 자산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대체 그 노하우가 뭘까요? 궁금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약간 배가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잭팟이님 원주에서 올라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와, 네. 저 원주에서 오실 줄은 모르고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네네네. 일단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30대의 나이에 엄청난 자산가가 되었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은 아무데나 골라서 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원주 좋은 도시입니다만 서울로 출퇴근도 꽤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원주에서. 네네, 맞아요. 왜 서울로 안 오십니까? 제가 결혼을 한 지가 2년 됐는데 네. 그 전까지는 서울 살다가 이제 와이프 분이 그 원주에 있는 공공기관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 쪽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원주에 살게 되었고 이제 회사도 그만뒀으니까. 사랑꾼.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그 부동산 투자라는 게요. 네.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좀 연령층이 높지 않으신데 네. 어린 나이에 부동산 투자를 한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투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갖게 되셨는가 고 살짝 공개 가능할까요? 네. 어차피 제 책에도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해서 지금 이제 투자는 제가 10년, 한 11년 정도 됐고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는 한 50채 정도가 있습니다. 아니, 투자 11년. 그리고 지금 100살 아니잖아요. 30대잖아요. 그렇죠. 30살이 거의 마지막
야, 네네. 그러시구나. 근데 부동산 투자라는 게 일단 그 시드머니도 필요하고 네. 시장을 보는 눈도 필요하고 위험성이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여러 채를 보유하신다는 건 보유세에 대한 부담도 있는 거고 처음에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셨던 그 시점의 시장 상황은 어땠습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2012년 이쪽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서울에 그러니까 2008년부터 12년까지가 굉장히 큰 하락장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하락장 맨 끝에 들어가서 부동산 경매부터 이제 공부를 하고 사실 그때는 부동산의 사이클에 대해서 너무 초보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야는 아예 없었고요. 그냥 경매로 해서 싸게 사서 판다. 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시장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2008년에 아마 기억들 하실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비싸게 거래가 되는 반포 대단지도 미분양이 나서 이게 거의 가져가세요 이런 분위기였단 그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시장에서 나는 투자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28살 정도였는데 사실 그때 당시 나이로는 잘 모르기도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너무 어렸었기 때문에 예, 잘 모르겠기도 했고 제가 그 당시 여행사를 다니면서 이제 해외도 많이 나가고 했었거든요. 근데 뭐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국에 나가서 보니까 앞으로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임차인과 임대인은 좀 많이 사이가 멀어지겠다 이 생각을 제가 들었었거든요. 무슨 뜻이죠? 임차인과 그러니까 임대인의 우리나라 자체는 지금 전세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전세를 살면서 이제 주택의 오너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는데 해외는 가서 보니까 보통 다 월세를 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해외 나가서 본 그 가이드 분들이랑도 얘기도 네. 많이 해보고 하다 보니까 자기의 이제 거의 모든 수익 자체의 큰 부분을 월세로 다 지출하는 형식이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사실 네. 우리도 요즘에 걱정이 많은 거잖아요. 그때 약간 제가 생각했어요. 아, 서울을 다시 가게 되면 이제 그때 주식 한참 했을 때거든요. 부동산을 해서 최대한 빨리 임대인 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야겠다. 앞으로는 네. 내가 그냥 소유하지 않을 경우에 월세로 네. 소득의 상당 부분 지출이 되겠다. 네네네.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부동산 투자를 했다. 20대 후반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보통 부동산 투자까지 가시기 전에 실물에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해보신 분들이 넘어가시거든요. 저도 마찬가지 케이스긴 해요. 사실은. 그 전에 주식을 좀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주식을 되게 어린 나이에 시작했고요. 정말 고등학생 때는 저희 이제 인터넷이 없을 때라서 전화선 뽑아가지고 랜선이라고 하죠. 삐 예, 소리 나는 걸로. 맞아요. 그걸로 네. 이제 나이가 안 됐었기 때문에 그 모의 주식 투자 이런 거부터 어렸을 때 했었고요. 아니 그런 건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고등학생 때. 그거는 근데 약간 개인 성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흥미를 가지고 하는 거는 내 돈이 얼마이고 뭐를 투자했을 때 수익률은 얼마를 난다. 그 과정에서 느끼는 행복감? 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에 약간 취해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홍콩 주식을 제가 했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홍콩 주식은 그때는 정보도 많지 않을 때인데 거의 없었죠. 어떻게 알았어요? 이제 그 회사의 홍콩 사이트도 가면 다 이제 뭐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쵸. 영어도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호주에 있는 워킹홀리데이 갔었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없었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한국에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주식 투자한다는 건 너무 제 임금이 쌌었고. 그때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네. 때, 대학교 1학년 때가 몇 년도입니까 그러면? 04년도. 아, 2004년도. 그때 시급이 2, 3천 원밖에 안 됐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홍콩 주식에 투자를 해서 꽤 성공을 했었죠. 그렇군요. 홍콩 주식을 2004년도에 투자를 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2003년에 카드 사태 이후에 2004년에 벤처 거품이 좀 꺼지면서 카드 사태 이후로 금융시장 참 어려울 때였거든요. 국내 시장에서. 그때 그걸 본 젊은이였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래서 어떤 점을 배웠습니까? 그때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제 그 재무제표나 현금 흐름표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뭐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죠. 네. 이제 그리고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이제 차트 보는 방법. 기본적으로 이 거래량 같은 차트는 사람의 심리랑 굉장히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런 거를 공부하려고 노력은 했었어요. 그거에 관련된 그 자격증도 많이 땄었고. 네. 근데 집안에서 혹시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어렸을 때부터 경제 금융 교육을 좀 해주신 건 아니에요? 솔직히 어머님 아버님도 뭐
이런 말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대학 교육을 못 받으셨고 저희 때는 뭐 그런 분들 많으시죠. 근데 네. 어머니는 그래도 그건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숨기는 거 없이 우리 가게가 어머니 아버지 둘이 일하고 계시거든요. 네. 한 달에 수익이 얼마 정도 되고 그다음에 돈이 없었을 때 지금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데 어느 은행에서 금리를 얼마로 받았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자가 얼마나 나간다. 아, 그걸 알려주셨다고요? 어린 나이에 제가 거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렇게 알려주셨고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는 현재 우리가 얼마를 벌어서 그 빚을 갚아 나가고 있고 이런 부분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2012년부터 16년까지는 부동산 경매를 주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 경매 방법이 정말 그 부분이랑 똑같아요. 그냥 은행의 돈을 레버리지를 빌린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은행에 이자가 나가잖아요. 네. 이자 나가는 부분, 그다음 월세는 들어올 거고 그거에 대한 차익 부분을 통해서 월세 수익화를 일으키는 건데 사실 이미 고등학교 때 저는 그런 거를 되게 익숙하게 받아놔가지고 딱 물건을 보면 수익률이 얼마다. 야, 이런 게 쉽게 들어왔죠. 다른 사람들보다는. 될성부른 그때가 2003년, 2004년에 아마 대학 다니셨던 분들 아니면 사회초년생이셨던 분들은 카드가 막 남발돼가지고 저기 놀이공원표 받느라고 카드 만들었다가 다들 낭패를 보셨던 그 즈음이거든요. 그때 금융교육을 해서 경매부터 뛰어들었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로 넘어오실 때 말이에요. 네네. 주식은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구력이 있어서 좀 그 수익을 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거의 다 잃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거의 다 잃었다. 아까 얘기했던 말은 사실은 제가 주식은 하는 사람 다 그렇잖아요. 얼마까지 벌어봤다. 이건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현재 나에게 최종적으로 얼마를 현금화 시켜가지고 남은 돈이었냐 이거였는데 제가 그때 해외 주식을 성공했던 거는 그때 해외 주식이 수수료가 워낙 비쌌기 때문에 제가 또 해외에 있었고 하나 사놓고 기다렸어요. 팔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중국의 대대 상승장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 후에 이제 그 서브프라임이나 그다음에 스촨성 지진이나 이런 게 터져서 결국 제가 있는 주식을 뭐 어느 정도 벌고는 다 종료되긴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한국 주식을 하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전 잘하는 줄 알았는데. 증시에서 그래서 부동산으로 넘어가셨다. 네.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누구에게나 어렵지만 특히 부동산이라는 건 규모가 크기도 하고요. 그쵸. 그때 모두가 비관하던 장이었으니까 맞습니다. 넘어갈 때 큰 결심을 하고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제일 어려웠습니까? 사실 결심이라고 할기가 없는 게 제가 그때 회사를 이제 대학을 마치고 다니면서 첫 월급이 180이었거든요. 세후로. 네. 근데 제가 서울 사람도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생활을 영위하게 되는 비용 있잖아요. 주거 비용이라든지 이제 뭐 식품비, 교통비 뭐 이런 거 따졌을 때 이건 제가 월급을 벌어서는 전혀 뭔가 남질 않더라고요. 서울에서 생활하기가. 몇 년을 해봤는데도 이건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선택한 게 오히려 부동산 투자였어요. 그래서 더 절박하게 공부를 하셨다는 말씀인데 첫 번째 투자했던 그 시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때 장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투자를 통해서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거래한 게 60-70건이 되는데요. 유일하게 마이너스로 처리한 게 그 처음 빌라였어요. 첫 번째 거래에서는 수업료를 톡톡히 내셨군요. 톡톡히 쳤죠. 대신 그때 약간 제가 투자자로서 면목을 보였던 게 주식으로서 물타기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그 빌라를 제가 1억 2천에 샀고요. 근데 빌라가 보통 3층짜리 빌라면 2층이 제일 비싸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1층을 1억 2천에 사고 바로 위층에 2층이 1억에 나와가지고 그걸 제가 사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비싸게 산 거를 알고 그 후에 그 빌라에서 더 싸게 나온 걸 사서 최종적으로는 빌라를 통틀어서는 손해본 게 없고 훨씬 벌었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처럼 이게 평단가를 낮췄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마이너스 났다고는 얘기는 안 하는데 첫 집은 마이너스 나긴 했었어요. 이후에는 그때 교훈을 삼아서 좀 더 투자에 신중하셨다. 부동산 관련 정보들이 저도 그때 경제부에서 진짜 열심히 일할 때였는데 그때는 다들 망한다, 폭락한다. 그리고 책들도 정보라기보다는 비관론에 치우친 책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정보를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 뭐 어플도 굉장히 많이 세련된 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투자자 모임이라든 뭐 이렇게 카톡방이라든지 카페라든지 또 유튜브도 되게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사실 지금은 정보가 없어서 투자를 못 한다는 말은 말이 안 될 정도로 오히려 정보가 너무 과해서
투자를 하기 어렵다라는 말이 맞는데 제가 10년 전만 해도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책으로 공부를 했어요. 한 200권 정도 읽었나? 부동산 관련 책을. 읽었는데 그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책에 대한 내용들이 다 되게 모호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성공한 건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했지? 책을 결국 다 읽고 나면 그런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책을 읽어서 좋은 장점들은 다 제 걸로 만들려고 노력은 했었죠. 그렇군요. 근데 회사를 오래 다니신 걸로 네.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작년까지 회사를 다니셨는데 투자를 쭉 해오기는 했지만 작년에 회사에서 뜻하지 않게 회사 상황이 어려워진 게 본인의 재테크에 대한 열의를 더 올렸다. 그 말씀 잠깐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첫 직장이었고 성격도 사실 지금은 공격적으로 되게 사람들이 저를 보시긴 하겠지만 A형이라서 세심하고요. 막상 누가 저의 그 돌을 깨주지 않았으면 제 알을 깨주지 않았으면 제가 그 밖에 못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회사를 제가 어떻게 보면 파이어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제가 여행사를 다녔는데 하루아침에 사실은 잘리게 됐어요. 회사에서. 근데 굉장히 성격이나 네. 그 맡았던 업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뭐 이렇게 좀 책을 보시는 분들이나 네.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 건 저도 제 근로 능력이 되게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구나를 사실 저도 이번에 알게 됐고 저는 이렇게 빨리 회사를 그만둘 생각도 사실은 없었거든요. 근데 없었는데 더 빨리 나오는 바람에 더 열심히 투자를 하게 됐어요. 사실은 회사 다니면 그렇게 열심히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 한 1, 2년 동안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여행사 어려웠던 건 아마 다들 아실 텐데 우리 잭파시님의 투자 과정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이 자영업을 하셨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빚 갚고 이런 과정에서 배우셨고 작년에 10년 다닌 여행사를 더 이상 못 다니게 되는 상황이라 더 공부를 열심히 했다. 자, 그러면 우리 책의 제목에 네. 한번 충실해 볼게요. 대출 없이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해서 내가 소형 아파트를 살 수 있다. 네. 일단 여기서 이 미션 임파서블 같은 얘기가 연달아 나오거든요. 네. 대출 없이 소액으로 심지어 부동산 투자를 해서 내 집을 갖는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실 책은 제가 썼지만 제목은 제가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책을 뭐 써보신 사람은 알겠지만 네. 책은 제가 썼지만 이 제목에 대한 부분은 출판사의 영향이 좀 크긴 해요. 네, 근데 출판사에서 네. MSG를 네, 살짝. 근데 네. 어쨌든 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또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투자의 방법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내용만 봤을 때는 무슨 똥 같은 소리 하려고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제가 네. 각 지역마다 가장 저점일 때 들어가서 그 가장 저점일 때는 오히려 전세가가 매매가를 더 뛰어넘는 구간들이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그 구간에 들어가 있는 지역 부동산이 꽤 많아요. 그래서 깡통 전세 우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거는 약간 상승 사이클의 후반일 때도 깡통 전세가 될 수가 있고요. 아. 그거는 매매가도 높고 전세가도 높을 때 네. 이제 매매가가 떨어지면 깡통 주택이 되죠. 저 같은 경우에 그 사이클의 완전 초반입니다. 완전 극초반, 그러니까 상승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하락이 한참 진행되었을 때 그때 매수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공포심에 휩싸이기 때문에 그때 매수를 쉽게 잘 안 해요. 그래서 보통 전세로 다 살려고 하죠. 집값이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전세 수요가 워낙 충분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은 살아있고요. 매매는 한 2, 3년간 충분히 하락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 구간에서는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투자할 수 있는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라는 변수가 있잖아요. 네. 금리가 워낙 많이 올라가 있어서 물론 2008년에도 금리 네. 높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고전적인 그 부동산 투자 방식이 유효합니까? 사실 그 금리를 판단을 할 때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갭 투자 입장에서는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대출을 안 받으니까. 다만 그 리스크는 전세 입자가 가지고 있죠. 전세 대출을 일으킬 때 금리가 높아지면 네. 아무래도 내 가처분 소득 대비해 봤을 때 나가는 원리금이 더 세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고가 전세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의 전세화라, 그러니까 그 전세를 일으켰을 때 금리가 결국에는 금융화가 되기 때문에 금방금방 적용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지방 같은 경우에 전세가 굉장히 싼 아파트들도 많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금리가 1% 오른다고 하더라도 실제 영향을 크게 주진 않아요. 네. 수도권하고 지역은 좀 따로 봐야 확실히 될 것 같아요. 온도차가 있다. 네. 그런데도 부동산 투자는 어찌되었건 일반적인 사람들이 집이라는 거, 내 집 한 칸을 갖고 살아가는 거 사실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을 부러워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싫어하는 분들도 있죠. 너무 많이 가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도 있을 수가 있는데 충분히 그건 이해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을 때도 본인이 위험 부담을 지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안전한 매물이라는 게 시장에 존재할 수가 있나요? 그거는 제가 그래서 아무리 뭐 집값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저 같은 소액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지역과 그다음에 물건들은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물건 검색을 많이 하다가 보면 실제 그 가치보다 적어도 한 2, 3천만 원 정도 싸게 나오는 집들이 생겨요. 근데 그건 그만큼 많이 그 물건도 봐야 되고요.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도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전마진이 있는 집을 사다 보면은 투자에서는 크게 리스크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싸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어느 투자건 마찬가지거든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렇군요. 가격 메리트를 보신다는 건데 네. 데이터 분석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흐름의 큰 이 사이클을 보면 부동산도 네. 마찬가지고 증시도 마찬가지고 항상 상승기와 하락기 네. 이 대세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 데이터를 보실 때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하십니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투자를 약간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주위에서 돈을 벌었다. 주위에서 남이 벌었다. 내 네. 친구가 벌었다든지 뉴스에서 나온다든지 저 같은 책이 나왔을 때 이럴 때 나도 뭔가 해봐야겠다 해서 결국엔 이미 상승이 한참 되어 있는 곳을 늦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하락하고 있는 지역들을 눈여겨봐야 되거든요. 하락하고 있는 지역을 눈여겨보시다가 그 하락이 멈췄을 때 충분히 바닥에서 조정을 다 다졌다. 그리고 상승으로 이어질 거다. 그 타이밍을 노리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워낙 많고 뭐 최근에 정책적인 부분, 뭐 임대차 3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성이 많이 풀린 부분, 네. 사이클이 굉장히 커졌어요. 근데 지방은 굉장히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뭐 보통 상승 5년을 하고 하락을 3년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밑바닥을 다진 후 다시 상승.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굉장히 이렇게 사인 코사인 그래프처럼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그래프를 보고서 저점인 부분을 판단해서 들어가는 거죠. 저점을 판단한다. 사실 그게 제일 어렵잖아요. 제일 쉬운 말이자 제일 어려운 말입니다. 증시에서도 항상 우리가 네. 격언은 되게 많아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네. 팔아라. 어디가 무릎 어디가 어깨인 줄 알면 걱정이 없을 텐데 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부동산 얘기를 하면 갑론을박이 정말 뜨거운 게 저희도 뭐 게시판에 항상 올라오는 말입니다만 이제는 대세 하락기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러다가 언젠가 10년 안에 시장이 뒤집힌다 이런 의견도 있고 지금 부동산 시장을 볼 때 어떤 걸 사인으로 딱 보면 이 분위기가 변한다 이런 걸로 알 수 있습니까? 말씀하신 게 약간 수도권과 지방장은 별도로 봐야 되긴 할 텐데요. 뭐 저번 사이클이라고 하죠. 그 2008년부터 이제 하락을 한 시작이 사실은 2009년 저점을 찍고 2010년까지는 약간 반등을 해서 그러니까 주식으로 따지면 쌍봉이라 그러죠. 네. 고점이 두 개가 나오는 이런 부분까지 연출이 됐었어요. 뭐 그거는 이제 충분히 그 주택 시장에 대한 하락을 부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근데 2010년부터는 이제 하락이 시작했죠. 저도 그래서 고민을 했던 게 이 하락이 시작된 거는 작년 추석부터입니다. 작년 9월, 10월부터인데 네. 지금 거의 한 8개월, 9개월까지 접어들었잖아요. 그럼 시점으로 봤을 때 올해 말에 똑같이 쌍봉이 이루어지느냐,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느냐, 오른 후에는 다시 이제 하락이 진행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떤 요인이 없으면은 작년 9월, 10월에 하락이 시작한 부분은 맞을 수도 있겠다. 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정책적으로 이거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라고 판단했을 때 지금은 좀 갑론을박이 있는 게 맞죠. 올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려가는 충분히 요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연말까지 상황을 좀 보셔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보통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지역에 대한 생각은 조금 달리 보셔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을 하시고
지방 부동산은 사실 잘 그 지역에 사신 분들 아니면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부동산을 본다, 보는 눈을 키운다. 이거는 어떤 걸 보신다는 뜻인가요? 뭐 전국적인 투자를 하고 있거나 저는 사실은 대학 전공이 지리교육과여서 전국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투자하기 전부터 네. 보통 어디 동네는 어디에 붙어 있다. 근데 부동산은 아까 그 걱정하셨던 게 지방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잘 이게 투자를 하고 다니시거나 공부를 해본 게 아니라면 전 투자하기 전에는 대략 알고 있었거든요. 워낙 답사도 많이 다니기도 했었고 지금과 같은 부동산 임장이랑 비슷한 건데요. 그래서 지방은 이제 그 서울이랑 어쨌든 저는 사이클이 똑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서울 수도권에 만약에 본인의 부동산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 이 하락장에 왔을 때 동시에 받게 되거든요. 그럼 진짜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방같이 서울 수도권과 사이클을 별도로 하는 곳에 또 투자를 하고 있다라면 조금 리스크 완충은 될 수 있는 거죠. 포트폴리오 안에서 이걸 나누신다는 얘기인데 네. 그런 부담은 없어요? 그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세금 부담이 있을 테고 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양한 지역에 가지고 있는데 한 번에 다 어려워지면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있으실 것 같은데 맞아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많이 가져본 적이 없어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 자산에 아까 그 말씀하셨던 지역은 혹시나 하락장에 왔을 때 수도권 사이클과 별도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수도권 6, 지방 4 제가 이렇게 배분을 해놨고요. 또 그 안에서 또 포트폴리오를 별개로 가지고 있는 거는 아파트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뭐 아까 그 사이클은 사실상 아파트에 적용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 우리가 아는 KB 시세라든가 네. 한국부동산원 시세라든가 이건 아파트에 적용이 되는 건데 아파트뿐만 아니라 제가 빌라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리스크를 약간 그것도 해지하는 부분이 있죠. 물건으로도 리스크를 좀 나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서도 투자 방법, 기간 달라질 것 같은데 아파트 또 네. 빌라로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서울이나 인천 빌라의 한 20% 정도 제 자산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이랑 이제 경기도부의 아파트를 한 40% 정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 오피스텔도 한 20%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 20%가 이제 지방 아파트. 로 이렇게 분배를 시켜놨습니다. 그렇군요. 포트폴리오 자체를. 지금 그런데 네. 궁금해하시는 문자들도 올라오는데 빌라 투자로 처음에 시작을 하셨다고 했고 지금 네. 비중이 적지 않은 편인데 네. 보통 빌라는 구입을 하시면 감가상각이 된다고들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것들도 다 포트폴리오 안에 넣으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감가상각이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는 빌라를 사죠. 왜냐하면 제가 그 역세권이나 약간 중공업 지역 이렇게 약간 곳에 뭐 제가 산 빌라들이 사실은 한 개에 한 5천, 7천 이렇게도 예전에 다 사놨거든요. 그러면 감가상각이 충분히 되어서 그쵸. 하락에 대한 우려가 적은 그러니까 집들을 보신다는 뜻이군요. 신축 빌라가 아니고요. 한 30년 넘은 재건축을 바라본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사실 감가상각이랑은 좀 별개입니다. 오히려 땅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요. 건축값은 빵이라고 하더라도. 토지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다는 건데 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는 항상 갑론을박이 있고 잭파시님의 방식이 뭐 반드시 이게 100점인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가 될 텐데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나는 임대인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네. 가지실 수도 있겠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혼자 너무 많이 갖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의견도 있어요. 혼자 너무 많이 가지시는 거 아니냐고 물어볼 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렇게 질의를 하면요. 네. 근데 저한테 직접 그렇게 물어보신 분들은 또 없으셔서. 네, 강의를 많이 하시니까. 네. 그래요. 세금 부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실까?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세금은 이번 정부가 들어오면서 내세웠던 공약 중에 하나가 그 소형 아파트 60제곱미터 이하 네. 같은 경우에는 예전 정부에서 했었던 장기 임대주택을 다시 살리겠다라는 공약은 있었거든요. 물론 그게 실제로까지 진행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건 지켜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저는 뭐 서울 수도권의 공시 가격이 높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합산되지가 않습니다. 종부세가 그렇군요. 나가지가 않아요. 그 여러 가지로 정책적인 부분
이용을 했죠. 그래요. 부동산에서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들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요. 새로운 방식인 것 같기도 합니다. 투자자들의 의견은 뭐 충분히 나눌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의견 저희 모두 존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대출 없이 영원으로 소형 아파트를 산다의 저자 잭파씨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초에 단기 부동자금이 2년 전하고 비교하면 500조 원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 부평초 같은 돈이 1,700조 원이 넘었다는 얘기인데 이 돈이 돌아다니면서 이른바 머니무브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증시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따박따박 이자 들어오는 예적금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고요. 5%대 금리 주는 고이자의 적금 이런 것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금리 인상기인데 재테크라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예적금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과 함께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소장님, 우리 코로나19 이후에 사실 전 국민이 투자에 눈을 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네. 다시 저축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지금 저축이냐 투자냐 이 갈림길에 서 있는 분들은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사실 이게 둘 중에 뭐가 좋다 혹은 상황을 따라 가지고 선택해야 된다라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저축을 할 것이냐 투자를 할 것이냐를 판단을 하셔야지 주가가 많이 내렸는데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손해를 보는데 이제 나는 그거 투자 같은 거 포기하고 저축할까라고 하시는 건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전에도 뭐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남들이 다 투자를 한다고 해가지고 괜히 조바심에 투자를 하실 필요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번에 코로나 때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주식도 처음 사보시고 네.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이유를 살펴보면 그거거든요. 특별히 이제 투자에 관심이 나름 생겼다기보다 남들이 투자해서 수익을 본 경우들을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까 이러고 있으면 내가 혹시 뒤처지는 거 아닌가? 뭐 벼락거지라는 말도 생겨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손해본다라는 느낌 때문에 그냥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도 계신데 앞으로도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특히나 이제 연령이 좀 되시는 분들은 뭐 투자를 안 하고 여지껏 살아오셨으면 사실 문제없이 사신 겁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문제가 네.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괜히 이제 준비 없이 네. 아무런 준비 없이 투자를 하셨다간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거는 지양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투자를 할 것이냐 저축을 할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 저축은 반드시 저축을 통해 가지고 마련을 해야 되는 돈들이 있는 거고 투자는 투자를 통해서 마련하면 좋은 돈들이 있는 거고 개인의 상황에 맞춰 가지고 선택을 하셔야 될 거지 시장 상황에 맞춰서 저축을 할까? 물론 이제 비중은 바뀔 수 있습니다만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는 건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축이라는 게 꼭 은행에 돈을 묻어둔다만 저축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사실은 이제 저축하고 투자의 이 개념이 뭐가 다른 거냐라고 한다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통념적인 걸로는 저축은 원금 손실의 위험이 없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투자라고 한다면은 원금 손실이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다면 그건 이제 투자 쪽으로 가야 되고요. 그래서 뭐 좀 전에도 이제 부동산 말씀해 주셨잖아요. 부동산을 아무리 오래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저축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하고 원금 손실 변동성이 이게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마이너스 날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거는 이제 투자라고 부르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저축이라고 한다면 고전적으로 예적금, 은행 예적금 이런 것들 반드시 당연히 포함이 될 거고 뭐 그다음에 비슷한 걸로 뭐 증권사의 CMA라든가 뭐 RP라든가 그래서 어떤 약속을 걸고 그 약속을 지키면 원금 이상은 무조건 보전이 되는 상품들 이런 것들은 이제 저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그런 저축을 통해서 투자에 대한 종잣돈으로 마련을 해 나가거나 아니면 반드시 그 기간 안에 필요한 돈들을 꼭 마련해야 될 때 예를 들어 뭐 내년까지 1,000만 원을 무조건 마련해야 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라고 한다면 굳이 욕심내고 투자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특정한 시점에 반드시 어떤 돈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걸 이제 마련하는 수단으로 가져가는 게 저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소장님이 항상 재테크 강의할 때나 이럴 때 해주시는 말씀 중에 네. 안 쓰는 게 최고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시잖아요. 최고입니다. 그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소비 통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 이게 간과되고 그다음에 요번에 코로나 통해 가지고 그 투자를 통해서 돈을 급격하게 많이 버신 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 원칙이 많이 흔들리고 퇴색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아껴 쓰는 게 최고입니다. 그게 최고의 저축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만 원씩 매달 붓는데 1년 동안 네. 투자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10만 원씩 1년 동안 붓는데 10%의 수익률을 낸다. 연. 이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엄청나죠. 엄청난 네. 거죠. 이런 저축은 있지도 않고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10%의 수익을 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세금 떼고 이자가 5만 5천 원입니다. 1년에. 나누기 12달 해보면 한 4,600원 조금 못 되거든요. 한 달에. 예, 한 달에. 네. 그러면 요즘에 그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이 카페 이런 데 가서 마시는 카페라떼. 그게 한 4,600원 하죠. 올랐어요. 그것도 올랐나요? 네. 카페라떼도? 저는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마셔가지고 그리고 얻어 마셔서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네. 그거 한 잔을 한 달에 내가 아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그걸 아꼈다. 혹은 비싼 그 프랜차이즈의 커피 전문점의 커피가 아닌 조금 저가 브랜드의 커피를 한 잔 마셨다라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그거 1년에 12번만 하면 10% 수익률 달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좋은 게 아끼는 것. 그러니까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수익률을 높일 것이냐. 공부를 통해서. 아니면 두 번째는 소득을 늘릴 것이냐. 그러면 저축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세 번째는 아낄 것이냐. 이 셋 중에 제일 쉬운 게 사실 아끼는 겁니다. 그래요. 소득이 내 맘대로 막 사장님이 내 원하는 만큼 올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노력을 네. 하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긴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요즘에 보면 이 여가 시간에 투잡, 쓰리잡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이제 내 본업과 관련된 거면 나의 자기 개발을 돕는 투잡, 쓰리잡이면은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나의 본업과는 무관한 그런 투잡, 쓰리잡이면 사실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또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그리고 내 본업을 해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직장인이 야간에 무슨 야간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그래서 피곤하면 다음날 일도 제대로 안 될 것이고 그러면 실제 본업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내 본업을 지키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승진하고 성공하고 혹은 내 커리어를 쌓아서 다른 곳으로 이직해서 내 몸값을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한데 어설프게 소득을 높이려고 하다가 이도저도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수익률을 높이는 건 사실상 그건 99% 우대 영역에 가깝고 사실 신의 영역이고 그렇죠. 그러면 저축을 한다고 쳐요. 네. 월급의 몇십 프로는 나는 무조건 저축하고 네. 카드 잘랐어.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 모바일에 그 카드 등록했던 거 다 삭제해 버릴 거야. 네. 강제 저축하면은 그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게 하면? 사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사회초년생은 무조건 70% 이상은 저축을 해라. 근데 그거는 앞에 구구절절히 무언가 설득하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려다 보니까 복잡하니까 그냥 그 정도 이상은 해라고 조언을 해주시는 건데 그게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다르거든요. 70% 저금을 하면 네. 월급이 되게 많은 사람은 얼마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 네. 게 바로 그겁니다. 월급이 예를 들어 500만 원이다. 그러면 70% 저축해도 250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월급이 200만 원이다. 150 쓸 수 있네요. 네. 네네. 그렇죠. 150 네. 죄송합니다. 근데 월급이 200만 원이다 하시는 분들은 70% 저축하라 그러면 이거는 거의 이제 소비가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월급을 200만 원 벌면서 30% 그러니까 60만 원만 쓰면서 생활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세요. 뭐 어떤 상황이냐면 부모님께 얹혀 사는 경우. 일단 의식주에서 상당 부분이 해결이 되네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취업을 했으니까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일종의 하숙비도 좀 드리고 해야 되겠지만은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면 월세는 일단 안 나가고요. 네. 각종 그런 주거 비용이 많이 부담이 덜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사회초년생들이 200만 원 최저임금 수준만 벌더라도 저축액을 뭐 70% 80%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집이 지방이고 네. 어쩔 수 없이 뭐 서울에 취업을 해서 서울에서 방을 얻어서 원룸을 얻어서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은 그냥 숨만 쉬어도 나가는 게 한 절반 이상은 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저축을 70% 해라라고 한다면 고통일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그 저축률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 많이 하면 좋겠지만 20대는 저축률을 70% 해야 돼라는 기준을 세워놨을 때 위험한 건 달성하지 못하면 잘못됐느냐 아니면 더 할 수 있는데 70%만 해도 되느냐 네. 이런 기준들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하면 좋지만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고 중요한 건 내가 얼마를 꼭 써야 되겠다.
라는 것,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금액, 규모 이런 것들은 얼마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지출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야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저축액은 계속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요, 주식 같은 것들 그나마 내가 정말 알뜰살뜰 모은 시드머니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투자했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예. 근데 수익률이 좋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안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 어떻게 지금이라도 팔아서 저금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닙니다. 이게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지금 부화내동 하시는 분들. 그렇다고 쥐고 계세요는 아닌데 불안하거든요. 네. 투자를 할 때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셨어야 돼요. 내가 이 주식을 사는 순간 이 주식이 나중에 마이너스 될 걸 한순간도 고려하지 않으셨는지. 분명히 투자이고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는 건 당연한데, 마이너스 나는 걸 배제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그래도 이렇게까지 이럴 줄은 몰랐죠. 사실은 투자를 할 때 그것까지도 세우는 게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일어날 가능성과 확률을 생각해서 내가 이 주식을 샀는데 마이너스가 나면 어떡하지?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가 크게 나서 이 돈을 못 쓰게 되면 어떡할 것이냐라는 대응. 그러면 보통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3,000포인트 넘어서 막 3,400, 3,500 이렇게 갈 때는 그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다들. 야, 코스피 포인트가 한 2,500만 됐었더라도 그때 샀으면 내가 그때 살 걸. 그렇죠.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막상 지금 그 순간이 오니까 선뜻 손이 안 가거든요. 상황은 바뀐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때 샀던 주식이 마이너스가 됐을 때 나의 대응책, 나는 여유자금을 더 동원해서 이 주식을 가져갈 것이다. 왜? 이 주식은 기본적 펀더멘털이 좋으니까 라고 했던 거라면 지금 매수의 기회인데, 사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쭉 올라갈 거야. 난 그냥 오래 갖고 있으면 장기 투자하면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해 라고 해서 샀던 거라면, 지금이라도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이런 종목들이 실제로 잠재력이 뛰어난 종목들인지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지, 계속 갖고 있을 만큼 성장성이 뛰어나다면 더 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지금 판단해 보셔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네요. 지수를 보는 나의 눈. 작년과 올해 참 달라졌는데, 저희가 오늘은 현충일 특집으로 투자를 대하는 극과 극의 방법들 알려드렸습니다. 투자자 개인의 판단이 가장 중요할 텐데 여러 가지 의견들, 여러분 생각도 궁금하네요. 저희 내일 9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휴일 잘 보내시고요. 발전